라커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단으로 이제 탄핵 인용이 됐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이긴 최고 항상 8대 0이라고 신경 안정제를 많이 주시해 주셨는데 근데 그 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8대 0 맞겠지 하면서 했지만 결국 8대 0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헌재의 판단 인용. 제일 인상적인 문장은 국민 신임 배반이란 말이죠. 대한국민의 국민 신임 배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배반이란 말이 그 사실은 계엄 선포가 배반이니까 그건 군사적 반란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는 친일 쿠데타인데 그런데 8대 0, 8대 0 하다가 보니까 제 별명이 8대 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길에 가면은 그 택시 기사들, 자영업자들 손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밝아요. 밝은 표정으로 하는 거죠, 다행히. 정상적인 생업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인데 그런데 8대 0으로 했으므로 후유증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조용해졌습니다. 국민의 80%가 받아들이고 보수라는 사람의 3분의 2가 수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가지고 좀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힘을 뺐다. 딱 선언을 하면서 결정문이 아주 좋았거든요. 맞아요. 명문이고 민주주의 교과서 아닙니까? 하나의 좋은 그 이정표를 하나 만들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때 뭐 여기서 다 세 분이 같은 의견이었는데 8대 0으로 나오면은 혼란이 신속하게 수습이 된다. 조기 대선 국민으로 가버린다. 그럼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 헌재의 판단 이후에 뭔가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우려가 있었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가 너무 완벽한 문장 속에 아름다운 문장 속에 단호하게 선포가 됐기 때문에 정말 논란이 없었는데 자 이긴 최고는 저도 이제 결정문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제 평가문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이제 문구가 그겁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져버렸다. 위반했다. 저는 그게 가장 뼈아프겠더라고요.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진영에 대해서는 자꾸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뭐 간첩 세력이라든지 하는 말들을 좀 서스럼 없이 계속 꺼냈는데 그것에 대한 일가를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속 시원했고 또 무엇보다 군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준 게 전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 내란 국면에서 사실 군인들이 어쩌면 좀 악마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엄권자의 부당한 지시와 이 군인들의 소극적 대응을 분리해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요즘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해 주는 걸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배려가 있었다, 세심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판결문이 되게 쉽더라고요. 읽기가 쉬웠습니다. 맞아요. 이 내란 사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한번 읽어보면 단숨에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판결문이라 좀 평가를 하는데 왜 그렇게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급적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고민이 담겨있는 판결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 결정문은 우리 대한민국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충분할 정도로 좋은 문장이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에 잉글랜드에서 존 왕과 귀족들이 싸우다가 이제 합의를 본 건데 그중에 60몇 개 합의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아무리 왕이라도 세금을 매길 때는 귀족 회의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국회로 발전하고 자유민을 구속할 때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게 그 뒤에 구속영장 제도라든지 이 법치로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그나 카르타가 1215년인데요. 영국에서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그 470년 지나가지고 1688년 명예혁명 때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죽이고 했는지 피를 먹은 470년이 걸렸다고요. 그런데도 왜 마그나 카르타가 살았느냐. 싸울 때마다 의회 쪽에 있는 사람은 마그나 카르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런 약속을 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왕을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앞으로 이 헌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국가 위기가 올 때 이번 결정문에 적힌 대로 그 논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대한민국 공화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근사한 문장이고 조금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헌법 제5조 국군의 임무를 처음으로 우리 재판소에서 인용해가지고 대통령이 이걸 위반했다고 딱 찍은 거예요. 예.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치 중립 위반이다 했는데 이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의 군 사용의 한계를 이번에 딱 분명히 딱 부러지게 해서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궤변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걸 다 인용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각계교파죠. 그걸 다 부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버린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법률 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을 잡은 겁니다. 그 결정문에 따르면은. 예.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헌재의 최종 판단 이 결정문 앞으로 뭐 모든 대학에서 이 교양으로 배워야 될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고두고 회자될 명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헌재의 판단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6월 3일로 이제 장미 대선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결정이 됐는데 근데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만 15명이다. 혹은 뭐 18용, 18마리의 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오늘 김문수 장관이 국무회의 후에 장관직을 사퇴를 했고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일단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도 느껴서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문수 장관,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잘 나와서 출마 의사 있냐 할 때 계속 침묵을 지켰는데 드디어 이제 사퇴를 하고 출마 의사를 속적으로 좀 밝힌 부분이 있으면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 뜻을 또 언급을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마그나 카르타로 만들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 논리를 인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구조를 혼란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4개월 동안 거의 결사옹위한 국민의힘도 국민 신임 배반 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정리된 적어도 A4 용지 한 장 되는 입장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 조기 대선 구도로 간다가 해가지고 언론이 10여 명의 무슨 잠룡 뭐 운운하면서 소개하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대한 어떤 헌법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민 배반당이라면은 반성 없는 국민 배반당이라면은 후보 낼 자격이 없는 거죠. 또 이런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자기 당에 있으면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구청장 그렇죠. 후보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그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반역 그리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형사 피의자인데 어떻게 제명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출당도 안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범 상태인데 과연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이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뭐 김웅 전 의원, 뭐 정규재 전 주필 뭐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거는 공론화가 돼야 그래 해야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헌법재판 기간 내내 기각 혹은 뭐 이제 안 될 거다, 각하될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인용되고 나니까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인용될 줄 알았다 하면서 또 갑자기 태세전을 하신 분도 있고 나경원 의원이 그랬고 굉장히 좀 뭐랄까 국민들 보기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탄핵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귀책 사유라는 게 뻔히 인정이 되는 거고 구로구청장에서 그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됐으니까 후보를 안 낸 건데 구로구청장의 귀책 사유와 이 탄핵의 귀책 사유가 어찌 다를 수 있겠는가 아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아마도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환경이. 아하. 왜냐하면 지금 15명, 18명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센 당심의 어떤 표심을 얻고 있는 건 김문수 후보 혼자잖아요. 예.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대부분의 어떤 주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탄핵 내란 국면에서 계엄 내란 국면에서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도 탄핵은 잘못됐다. 뭐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것이 사실 김문수 후보라서 예. 다른 후보들이 민심에서 표를 갈라먹으면 센 덩어리진 당심을 가지고 있는 건 김문수 후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나 그게 맞느냐 과연.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계엄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에서 계엄을 옹호했었던 후보가 대선 후보에 나서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받을 겁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또 신윤심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탄핵 인용 다음 날인 5일 토요일에 이제 대통령과 사저에서 1시간 정도 차담도 했다. 그래서 윤심이 나경원 의원에게 향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예. 여론 변화를 보면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내려갈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친윤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의 여론 환경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가 탄핵 잘 됐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되면 더 예. 불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보수의 70%가 받아들인다 하면은 그런 여론 구조는 앞으로 친윤 후보들을 상당히 흔들 거라고 봐요. 최근 2차례 갤럽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게 TK 지역에서 예. 그 지지율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보다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2번 있었습니다. 2번. 그리고 지금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안다면은 지금 대선 국민으로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죠. 가장 모순되는 행동이 부정선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부정선거 없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내지르니까 전부 그쪽으로 쏠려가가지고 스탑 더 스틸이라는 걸 들고 다녔잖아요. 예. 그럼 논리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은 바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할 테니까 예. 참여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여하면 다 표도등 받잖아요. 황교안 총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아니 이걸 그러니까 웃으면서 농담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 가지고 온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냥 시침이 딱 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세게 밝혀야지. 안 밝히면 이걸 가지고 후보 내지 말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할 때 그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아니다. 했습니다. 아니다고 얘기했죠. 아니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입장을 밝혀야죠. 사실 이거 사실 정말. 국민의힘에선 진짜 부정선거를 믿었던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대통령을 따라간 겁니다.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나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지층에 소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내지는 공천 내지는 당의 어떤 당권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죠. 이걸 통렬하게 반성을 안 한다거나 뭐 사과가 없다거나 한다면 정말 조갑재 대표님 말씀대로 조기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자, 이런 건데 안철수 의원 이제 오늘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당과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는가, 무엇이 최적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탄핵 인용된 다음 날 그 거리에는 생각보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열기가 많이 사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윤 전 대통령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긴채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 집회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워낙 파면의 내용이 완벽하기 그렇죠. 때문에 보수 지지층 내지는 극렬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최대한 선회해서 생각하고 이해해 보면 예. 그걸 납득하시는 것 같아요. 설득됐다. 네, 설득됐다. 오히려 개몽됐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재 개몽됐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사실일 겁니다. 네, 개몽됐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영식 재판관이 이런 명문의 결정문을 쓴 것 아닙니까? 집회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반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집회 안 나가시는 것 같고요. 예. 안철수 의원은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있고 그렇죠. 또 계엄해제 국면에서 용기 있게 또 계엄해제 그렇죠. 참여하고 또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냈으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분도 한동훈 대표 내지는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당심에서 큰 지지를 뒷받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기는 좀 어렵다고 좀 예측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정치인으로서 평가가 안 좋게 된 계기는 분당에 출마하면서부터였었거든요. 예. 그래요? 이재명 네. 대표를 이제 잡겠다고 하면서 분당으로 출마를 하게 된 건데 사실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텃밭입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에 매우 유리한 지역인데 예. 인천 계양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나서겠다면 그 결기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당이라는 어찌 보면 국회의원 의석을 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얻게 된다는 그런 예측 때문에 그런 출마를 한 것으로도 많이 읽혀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뭔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대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 전 대통령 당과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스스로 탈당해야죠. 탈당. 제명되기 제명되기 전에 출당당하기 전에 최소한이고. 예.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죠. 아무 말도. 아무 말도 안 했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지금 국민의힘 표를 떨어뜨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득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까 그 이긴 최고가 최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안철수 저는 의원은 꼭 필요한 분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난해 의료 대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이 그래도 반대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힘있게 반대를 했고 작년 총선에서는 이광재 전 의원하고 붙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 강원전 이겼잖아요. 예. 그거는 안철수 의원의 저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실력. 그래서 또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했고 맞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저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긴 최고가 전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 이번 헌재의 결정과 연관돼서 기억나는 게 보수적 재판관일수록 헌법소 의지가 강할 것이다 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 됐어요. 예. 결국 정형식 많은 사람들이 정형식 광장 세력은 정형식 재판관의 기대를 걸었거든. 맞아요.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은 배신자 이분이 근사한 나는 그분이 재판 진행하는 거 보니까 믿음직하더라고요. 예. 믿음직하더라고. 그런데 그 결과대로 되는데 요 사이는 또 막 이분을 변절자라고 막 씹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수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 여론이 국민들이 보호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지킨 8명의 재판관들은 앞으로 언제 동상도 만들어드려야 여러분의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 한국 민주주의를 살린 분들이다. 이 정도로.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는 기자회견이 좀 늦은 감이 있다. 김영삼 야당 총재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할까고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은 전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책임은 또 물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텐데. 그런데 조금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때 저는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평가예요. 그렇죠. 인정이다.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제명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내란이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뭐 한 5, 6개월 뒤에 퇴진하시고 그걸 합의를 했잖아요. 그걸 지켰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저 탄핵도 피하고. 옳았어요. 그럼 옳았으면은 옳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지. 확신을 갖고.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머뭇거리더라고. 4월 4일 아니면 4월 5일 했어야지. 4월 6일 정도는 결국 제가 선택한
12월 3일 4일의 길이 옳았습니다. 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실히 못을 박아버려야죠. 예.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게 자기 거 돼버려요. 자기께 다 기억하게 된다고. 그걸 놓쳐버렸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자꾸 옛날에 김영삼 총재였으면 어떻게 할까. 이분이 얼마나 결단이 빠른지. 항상 이분 이야기가 중요한 순간에 틀려도 좋으니까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나중에 틀리면 고칠 시간이 있다. 그런데 생각 오래 하다가는 타이밍도 놓치고 어긋났다고 했을 때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좀 약간 늦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 무엇보다 또 이제 보수 안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보면 또 배신자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식이 좀 있어서 이제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신속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을 텐데. 아니 구체적인 사건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출간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돌래다가 거기서 이제 출마 선언까지 이어질래다가 한풀이 꺾였죠. 그리고 그러면서 보수의 모든 잠룡들이 사실상 볼륨이 확 줄어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갑재 대표님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한 상태에서 쭉 밀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뒤로 주춤주춤하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사실 이도저도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참 빠르고 좋았다. 2월 2일 홍대 레드로드 거리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읽혀질 수 있는 현안 기자회견을 참고로 하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대선 후보를 빨리 선출을 했는데 그때는 좀 누구 이렇게 빠르냐라고 지적받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개혁신당이 탄핵 인용을 굉장히 확신했구나라는 평가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선택을 할 때는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평가받을지언정 저희는 어쨌든 저희는 편파 방송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선생님이 지그시 웃음을 갖고 계시는데. 자, 이준석 대표. 2023년 12월 초에 제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주제가 이준석 그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조갑재하고 코테이션하고 이준석 젊었을 때 YS를 닮아 이렇게 나왔고 그 옆에 보수의 구명정 뭐 이렇게 했는데 구명정 그날 조선일보 그 기사에 댓글이 약 한 3,000개가 달렸어요. 와, 엄청 달렸네요. 그런데 99%가 저를 욕하더라고. 우리 대표님 욕해. 감히 어떻게 YS하고 비교를 하느냐고 하는데 그때 YS가 20대 국회의원 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40살의 YS와 40살의 이준석 비교하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그 경력에서 빠질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지금 제가 이제 18마리의 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친박에서는 최경환, 이정현, 반윤에서는 이제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멀윤에서는 홍준표, 와일드카드로 한덕수 총리, 친윤에서는 김문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지자체장에서는 오세훈, 이철우, 박형준, 김태흠, 유정복, 이장우. 와,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거 그만큼 강력한 주자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나도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뭐 밑져야 본전의 그 지역민들에게 PR PR 차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들을 바가 있더라고요.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이 하는 그 구체적인 정책, 정책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지식. 그 너무 우리가 지금 정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 중심으로 보면은 지방 이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왜 우리 이야기는 이야기 안 하냐. 특히 개헌 문제에서 분권 이야기하면서 진짜 분권은 수직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그래 되면은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요. 정치보다는 정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아젠다의 발굴, 그래서 또 이제 탄핵 인용 이후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구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한 논의의 과제로
좀 충분한 토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주신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최근 또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과 점심을 함께했다고 하고 오세훈 시장도 만났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이준석 의원은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또 단일화 가능성 거의 없다 못 박을 상태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랑은 뭐 사적 치부지 좀 있어가지고 네. 대구 내려갈 때마다 자주 전화하고 식사 자주 하는 거라서 뭐 이 홍준표 시장의 말에 어떤 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뭐 신성범 의원이라든지 여러 국민의힘 주자들이 이준석 의원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 내지는 뭐 단일화에 대한 어떤 포석을 까는 것 같은데 전 좀 애석하게도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국민의힘의 3, 4%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공식 논평했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준석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능력도 없고 이게 능력을 타개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느냐. 버스 떠났다. 있을 때 좀 잘하지. 버스 떠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버스가 떠기 노선이 있으면 회송이 될 수 있잖아요. 회송. 아마 그 버스는 예.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노선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노선이 없어졌다? 훼손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 단일화 의미는 저 없다고 보고 단일화 하게 되면 네. 사실 저희 개혁신당이 죽을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네. 미래통합당을 지나서 그 국민의힘이 될 때까지 그때 새로운 보수당이나 다른 정당이나 이렇게 덩어리와 덩어리를 합쳐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경험이 있는데 그때 총선에서 민심은 굉장히 냉정했거든요. 그렇게 그냥 두 당을 합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절대 표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한테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지도자로서 이끌지에 대한 비전이 명확한 사람한테 표를 줄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랑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개혁신당 태생에 대한 본질의 어떤 모욕이고 우리 당원들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직 뭐 출발선도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죠. 이제 그 단일화의 디귿도 좀 웃긴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예. 저기는 지금 이 한국 보수가 대표자가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은 국민 배반다. 헌법 파괴 세력이고 네. 아니 국민 배반다. 무능하고 특히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는 정당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수 정당입니까? 보수는 사실, 법칙,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대표성이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수 세력은 고아가 겁니까? 아니 위대한 보수 세력 아닙니까?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까지 문명 건설 세력 아닙니까? 예.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훌륭한 제도를 만드는 것의 총합이 문명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일찌감치 보수의 구명정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예. 금투사 정치를 청산하는 제3의 길을 가고 또 보수의 깃발을 안 내렸잖아. 네. 난 그게 굉장히 근사하다고 봅니다. 예. 이럴 쯤 되면 나는 막 보수가 아니고 중도 이래 나오는데 그걸 변명하지 않고 보수 특히 공정, 자율, 과학 이런 미래를 던지고 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 또 뭡니까 국제위기 속의 국가 생존 전략 뭐 이런 식으로 근사한 걸 막 던지고 있다고. 네. 그러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주제도 있지만은 보수를 누가 대표하느냐. 네. 한국 보수의 챔피언은 누구냐.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마침 또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중도 보수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게 중도 보수 호소인가 가짜 보수와 개혁 보수의 싸움인데 보수의 챔피언 누구인가? 네, 보수의 챔피언이 이재명 대표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조기 대선에 어떤 열기가 이제 점점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하자 이렇게 확정한 다음에 또 깜짝 놀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흔역 재판관 임명은 그러면 할 수 있다 싶었는데 이분이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후임자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자 친윤인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부장판사를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본인이 지명을 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안가회동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한구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입니다.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완규 법제처장 이분을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더 큰 논란이고 이제 국회의장도 이거 인사청문회 조차 시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오늘 이 인사는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 그래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 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일찍 임명했어야죠.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이 헌법 탄핵 재판에 참여시켰어야지. 예. 그걸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 8대0 되는데 뭐 지장이 있으면은 뭐 그때 한덕수 권한 대행을 뭐 탄핵한다는 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 했는데 예. 우선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온 뒤에도 한 달 이상 안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하려면은 오늘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끝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두 분 중에 형식 논리도 문제지만은 형식 논리는 과연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법 해석 문제. 예. 그건 아직 어느 쪽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완규 이분은 확실히 부적절한 인물로 보이네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고발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계엄 그 다음 날에 날에 무슨 뭐 이런 것까지 왜 굳이 논쟁적인 사람을 굳이 이 시점에서 임명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말고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긴 최고는 저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때의 논리가 권한대행은 그 권한 행사를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말을 지금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예. 헌법재판소가 이제 국무위원회 탄핵 의결 정족수는 200석이 아니라 150석이다라고 결론을 내줬는 그 이유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는 뜻이겠죠. 선출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행은. 선출된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한행사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도 분명히 내포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석에 있는 탄핵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이 사실상 200석 탄핵이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하게 된 셈인데 이건 형식적으로도 큰 법적 논란을 야기하기 충분하고 내용적으로도 우리 조합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당했을 때 변론을 맡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최은순 그 장모의 어떤 변호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안가회동에 지금 방금 내란 직접 관련 가담자라서 고발까지 당했었던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라는 것을 과연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좀 악재라고 좀 보는 게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내란 종식 때문에 개헌은 안 된다라고 발언했잖아요. 예. 근데 이 한덕수 총리의 이 임명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힘을 싣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내란의 연장선이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개헌도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러는데 결국 내란 관련 가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국민들은 개헌보다는 확실히 내란에 있는 참여한 사람들을 빨리 처벌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국민의힘의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악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덕수 총리 머릿속에 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나는 떠나지만 한 명 해달라. 두 가지인데 지금 여러 국민의힘의 가지 설이. 대선 예. 후보로도 거론되기 때문에 한덕수 차출론? 네. 네. 이왕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예. 그 지지층에 소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걸 발판 삼아서 대선 후보로 등극하겠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랄까요? 아니면 섭정이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부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마지막 총리 충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님. 마지막 부탁이었을까? 윤 전 대통령의? 그런데 저는 보통 이제 음모론은 이야기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된 것만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하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 소설이 나오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 차출 이야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예. 좀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그럴 듯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나 대선 안 나간다. 자꾸 이제 차출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만해. 뭐 이렇게 또 이제 불쾌해 하시거든요. 불쾌해 하시는 게 맞겠죠? 일단 불쾌하다는 표현은 해야 되겠죠. 야. 그리고 또 하지마 나 할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많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 총리직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에 등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막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지지층이 이제 한덕수 총리 당신만 우리 보수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명감과 의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적자로서 뭔가 그 포섭을 까는 행위는 아니냐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2명을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한 것은 보수 우위 구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포석이다.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도 그럼 행정부도 다 이제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헌재만이라도 좀 보수 우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하고 뭐 누구는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가였으니까 안 된다.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전통과 거기 작동 논리를 보면은 일단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헌법을 다루니까. 불편부당하게. 헌법을 다루니까 아무래도 그게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런 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설득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지난 주말에 이분이 또 그냥 갑자기 또 개헌을 얘기했어요. 개헌. 헌법 개정을 얘기해가지고 우리 대표님은 한동훈 대표가 빨리 치고 나가기 원하셨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확 치고 나왔어요. 개헌하자. 대통령 선거할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기고 있습니다. 영상 볼게요.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예. 자,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 이러한 시점이야말로 개헌을 위한 적기다라는 것이 이제 우원식 의장의 제안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저는 본질적인 의문을 하나 갖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권력 구조 자꾸 이야기합니다. 권력 구조 하면은 내각제냐, 이원 집정제냐, 아니면 4년 중임제냐, 뭐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4년 중임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더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5년제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재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전력 투구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대통령 만나면은. 예. 그러나 4년 중임제는 첫 대통령 취임하는 순간부터 재선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왜 개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사고 치는 대통령이 안 나와야 되겠다는 의가 아닙니까? 잘하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는 그건 상당히 좀 기대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사고도 여러 번 치는 대통령을 왜 못 막았느냐. 이건 반드시 여기에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 사고 여러 번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큰 사고가 작년에 의료대란 2,000명, 그죠? 2,000명으로 비롯된 이 의료대란이라는 큰 사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계엄 사고를 쳤는데 이걸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5년제 단임제에서도 몇 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통령제를 두고 부통령, 그 다음에 탄핵을 하더라도 직무정지는 안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기다리고 이 두 개만 해도 탄핵의 유혹이 확 줄어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정권 교대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몇 가지 그 아주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한다는데 그런데 요새 논의되는 거는 이게 국회의원들을 위한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 논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절박성하고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렇다면은 선거를 앞두고 뭐 2달 사이에 뭐 개헌하자는 이거는 너무 무리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되죠. 국회에서 그 기구를 만들 때 그게 어떤 법적 권한을 주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만들어내면 그걸 뭐 국민 표결에 붙인다든지 하는 정도로 그런 개헌 특위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안 될 거고 대선 끝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선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공약을 하도록 압박을 하는 데는 우원식 의장의 이런 화두 던지기가 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그러나 그 내용은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지금. 예. 그렇군요. 여야 막론하고 이제 주요 대선 주자들은 개헌 얘기를 앞으로 안 할 수 없게 됐죠. 그렇죠. 60일 동안.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개헌의 필요성이 공감을 하는데 이게 6월 3일 날 조기 대선 열리면 사실 거진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4월 달 정도까지 여야가 개헌안을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불가능하죠. 이게 특검안 하나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그렇죠. 헌법재판관 임명 한 명으로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평생 갈 수 있는 그 헌법에 대해서 개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개헌이 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투표법이 2014년에 위헌 판정을 받은 이유가 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위헌 판단을 받은 건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까지 빨리 법을 바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미뤄진 거거든요. 그렇죠. 11년 넘게 못 다룬 국민투표법마저 이렇게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평생 갈 헌법을 어떻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는가. 저는 조합재 대표님 말씀대로 이건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으로 갈 수 있는 공산이 크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에서 최근 또 나온 얘기는 정권 교체 성공할 경우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도 연계가 되고 이것도 거의 개헌 수준의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 수도 옮기는 겁니다. 수도 옮기는. 그렇죠. 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 수도 건설 해가지고 충청도 표를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회창 후보가 50만 표 차이로 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명박 시장이 헌법 소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신행정 수도 해놓고 보니까 그 내용이 대통령실까지 옮기고 뭐 국회도 옮기고 이거 사실 천도더라 천도. 그래서 이거는 수도 이전이다. 신행정 수도는 그거는 사기적 용어고 수도 이전이니까 헌법 위반이다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아주 기념비적인 선고를 한 것 아닙니까? 불문율 관습법에 의해서 이것은 헌법 개정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또 노무현 정부가 순응하지 않고 그 행정 부처의 한 반 정도를 글로 가져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분단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아주 불편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딱 가니까 용산이 불편하니까 이제 청와대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거기에 근사한 국격에 맞는 대통령 궁을 지을 거냐 하는 요 논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야당이 딱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세종시로 옮긴다. 세종시에 제2 집무실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국회도 옮긴다는 공약은 또 한동훈 대표가 했습니다. 아니 이러면은 헌법 개정 안 하고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후보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옮겨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슬며시 하나씩 토막을 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서울은 1000년 동안 한국의 수도였잖아요. 한성백제 400년 조선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 중에서도 광화문에 있다고. 그리고 이건 남북한 대결에서 역사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양 대 서울의 대결이니까 우리가 유리하지. 평양 대 세종시의 역사 정통성의 대결하면 우리가 밀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세력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게 서울로부터 역사적 정통성을 빼앗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때 70대 초까지 북한에서도 통일된
조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고 우리 역사적으로 봐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면 망합니다. 고구려가 만주에 있다가 평양으로 와서 망했고 저 백제는 한승에서 공주 부여에 가서 망했고 신라는 한 번도 옮기지 않았잖아요. 예. 이거는 이렇게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빌미를 제공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예. 이인철도 짧게 뭐 하실 말씀. 네, 저도 뭐 국가의 이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어쨌든 기계적으로도 지방의 어떤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종 이전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국회의전도 찬성을 하는데 개헌 사항인 만큼 이것을 개헌에 담고 그것을 이끌 지도자가 잘 이게 선별돼서 뽑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논의는 좀 더 무겁게 좀 다음 시간에 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요일에 더 라커룸 두 분간 여기서.